누구나 알면 재미없는 곡물 이야기 그 5번째 이야기로 바이오 연료, 대체육 시장 등으로 소비를 확대하는 곡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바이오 연료와 곡물 시장에 대해서 다뤄보고 다음 시간에 대체육과 곡물 시장을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곡물의 소비 형태가 바이오 연료용 소비로 차츰 옮겨가면서 곡물 시장은 불안정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식용 및 사료용으로 사용이 제한되었던 곡물이 최근에는 바이오 연료용으로 대거 소비됨에 따라 곡물의 잉여 재고량이 크게 줄어 에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두각을 나타냈으며 곡물을 기반으로 한 바이오 연료 산업의 발전은 곡물 가격을 왜곡시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바이오 연료는 재생에너지의 일종으로 바이오매스를 처리하여 액체 또는 기체로 전환시킨 것이며 여기에는 바이오에탄올, 바이오디젤, 바이오가스 등이 있습니다. 바이오매스를 에너지로 사용하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기원전부터 난방이나 요리를 위해 나무나 숯을 사용하는 것, 등불을 밝히기 위해 유체기름을 사용하는 것 모두 여기에 해당됩니다.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바이오 연료의 사용은 17세기 후반부터 시작되었으며 바이오 연료 산업의 역사는 생각보다 짧지가 않습니다. 1892년 독일의 기술자 루돌프 디젤이 가솔린보다 휘발성이 낮은 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인 디젤 엔진을 발명하였습니다. 이 당시 디젤 엔진의 연료로 땅콩에서 나오는 기름을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자동차 왕으로 불리는 헨리 포드는 1908년 대마에서 추출한 바이오 연료를 사용하는 T형 포드를 출시하였으나 이 당시 값싼 휘발유와 경유 가격으로 인해 대체 연료 시장은 성장하지 못하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석유 공급 중단으로 인해 세계 여러 나라는 식물성 기름을 연료로 사용하였으나 종전 이후 석유 공급이 다시 늘어나자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바이오 연료 산업은 1970년대 오일 쇼크로 인해 유가가 폭등하면서 재등장하였습니다. 1973년 1차에 이어 1979년 2차 석유 파동으로 인해 미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이 석유에 바이오 연료를 첨가하기 시작하면서 바이오 연료 산업의 중요성이 인식되었습니다. 중동 국가들의 원유 공급 불안과 유가 폭등, 화석 연료에 의한 환경오염 등이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면서 서방 국가를 중심으로 대체에너지 개발이 본격화되었습니다. 1991년 미국에서는 바이오 디젤이 상업적으로 생산되기 시작하였으며 1992년부터는 유럽 전역에서 바이오 디젤의 상업화가 이루어졌습니다. 2000년대 중반 고유가 시대의 도래와 기후와 환경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제고로 인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으며 미국을 중심으로 바이오 연료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2006년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새해 연두 교서에서 불안한 중동 지역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대체 에너지 개발을 가속화하겠다는 뜻을 표명하였습니다. 2007년 에너지 독립안보법 제정으로 기존의 에너지 정책법에서 마련된 재생연료 표준 프로그램이 확장되었습니다. 재생연료 표준은 수송 분야에서 사용되는 화석연료를 대체해 바이오 연료를 일정 비율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자동차 휘발유에 에탄올을 첨가하는 경우 에탄올 소비세를 공제해줘 바이오 에탄올 소비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바이오 디젤과 재생 디젤에 대한 소비세 공제 역시 바이오 연료의 소비를 늘리고 있습니다. 브라질도 주요 바이오 연료 생산국이며 사탕수수를 기반으로 한 바이오 에탄올을 생산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옥수수를 기반으로 한 바이오 에탄올 생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미국보다 상당히 앞서 바이오 연료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세계 최대 사탕수수 생산국이자 설탕 수출국인 브라질은 1970년대 오일 쇼크와 설탕 가격 폭락으로 인해 바이오 에탄올 산업을 활성화시켰습니다. 1975년부터 국가 알코올 프로그램을 마련해 에탄올 혼입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국내 설탕 가격과 에탄올 가격의 관계를 고려해 에탄올 혼입 비율을 18%에서 27% 사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디젤의 최대 생산국은 유럽연합입니다. 회원국들의 바이오 연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2009년에 재생에너지 지침을 두었으며 2020년까지 운송 연료의 최소 2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바이오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풍부한 원료들을 가지고 있어 세제 혜택, 보조금 지급 등의 정책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사탕수수, 카사바, 팜 등이 바이오 연료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탕수수와 카사바로 바이오 에탄올을, 팜으로 바이오 디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연료는 1세대에서 2세대, 3세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1세대 바이오 연료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생산되는 것을 말하며 식용작물 기반 바이오 연료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전통적인 바이오 연료로 불리는 1세대 바이오 연료로는 옥수수의 전분이나 사탕수수의 설탕 등에 효모를 넣어 발효시켜 만드는 바이오 에탄올과 대두, 유채, 팜 등 유지작물의 기름을 에스테르 교환 반응을 통해 만드는 바이오 디젤이 있습니다. 바이오 에탄올의 경우 생산량의 60%가 옥수수, 25%가 사탕수수, 3%가 밀, 2%가 당밀로 만들어집니다. 바이오 디젤의 경우 생산량의 30%가 팜유, 25%가 대두유, 20%가 유채유, 나머지 25%가 폐식용에서 만들어집니다. 1세대 바이오 연료는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바이오 연료용 곡물 및 유지작물을 생산하기 위해 산림이 파괴되고 생산 과정에 있어서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증가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바이오 연료용으로 곡물 및 유지작물이 대량 소비됨에 따라 이들 가격이 올라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세대 바이오 연료는 식물의 섬유질을 이용하여 만드는 것으로 비식용 작물이나 나무 껍질, 나무 조각 등으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2세대 바이오 연료는 탄소 배출량을 더 줄일 수 있으며 토지 이용에 변화를 주지 않으나 생산 공정이 복잡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3세대 바이오 연료는 식물성 플랑크톤과 같은 미세 조류의 탄수화물을 이용하여 생산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 빠른 생장 주기, 높은 탄수화물 함량 등 미세 조류가 가지는 장점으로 인해 차세대 새로운 바이오 연료로 부상하고 있으나 낮은 수율과 높은 생산 비용의 문제를 극복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곡물이나 유지작물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들은 전통적인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원료를 해외로부터 수입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2세대, 3세대 바이오 연료 연구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04년부터 옥수수를 기반으로 한 바이오 에탄올 생산에 착수하였습니다. 2005년 재생가능에너지법을 제정하고 2007년 재생가능에너지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등 바이오 연료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주요 곡물과 유지작물들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경우 바이오 연료 산업을 발전시키기가 쉽지 않아 발전 속도는 상당히 더딘 편입니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바이오 연료 보급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어 2세대, 3세대 바이오 연료의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5번째 이야기 2편으로 대체육과 곡물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재재 시장 읽어주는 남자 원시남이었습니다.